당신은 왼수. 으이그, 저 왼수.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결혼 11년 차. 처음부터 남편 보고 왼수라고 한 건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영화 같은 연애를 했었고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떼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며 만날 하소연해 대니 친정엄마가 듣기 싫다고 전화도 하지 말란다.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을 어쩌란 말이냐고. 하긴 그게 다 누워서 침 뱉기니 누구한테 남편 용을 보겠는가. 내가 남편을 왼수라고 하는 이유인즉 결혼 11년 차가 되다 보니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준비해온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다 돈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괴물들로 보인다는 것이다. 새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고 신상품 좋은 거 다 한다. 나도 좋은 물건으로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폼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물건 예쁜 물건 볼 줄 안다고. 그래도 매번 다음에 하며 새 것 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AS 신세를 지며 알뜰히 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술 약속이다. 만날 하는 소리가 누가 사줘서 마셨다는 둥, 자기는 만날 공짜 술만 얻어먹고 다닌다는 둥. 참나 누구를 바보로 하는지 저러니 공부가 되겠냐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참아준다. 그런데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다. 남편이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친구들까지 끌고 집으로 올 때가 많다. 남편 친구들이 술 냄새 발냄새 풍기며 제수씨 하며 술 주정하면서 밤늦게 쳐들어오는 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그것까지도 꾹 참고 왼수 같은 남편과 그 술꾼 친구들을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상을 봐주었다. 남편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전부터 결혼할 때 해온 오디오가 계속 말썽이어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한번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일 저 일에 웬 약속은 그렇게 많은지 거기다 애들까지 챙기랴 AS 센터에 마음먹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날은 잊지 않으려고 밤에 오디오를 현관앞에 챙겨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밤중에 남편이 친구들을 끌고 집으로 왔다. 막 단잠에 빠져있던 나는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일어나 억지 웃음을 띠며 술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물었다. 얘는 왜 여기 나와 있냐? 자꾸 CD가 튀고 소리도 이상해. 내일 AS 센터에 가져가 보려고. 야, 왜 쓸데없이 AS 센터에 돈을 줘. 내가 고쳐줄게. 그냥 놔둬. 내가 누구냐? 나 공돌이야. 내 전공이 뭐야? 기계 설계잖아. 야, 니들도 기계 전문가지? 그럼. 이걸 왜 생도를 주고 고치냐? 그냥 우리가 고치자. 좋지. 그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지. 그냥 놔둬. 전문가한테 맡기게. 우리가 전문가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공구함이나 갖고 와봐. 제수씨, 우리만 믿으십시오. 만날 신세만 지는데 오늘은 술값 좀 하겠네요. 하도 호언장담을 하기에 나는 혹시라는 마음에 맡겨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잤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본나. 세상에. 거실에 난리가 나 있는 거다. 술상과 술병이 뒤섞여 어지럽혀져 있었고 또 한쪽에는 쏟아져 나와 있는 공구들에 의해 이리저리 분해되어 속살을 해벌레 드러내놓고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오디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놀란 내가 얼른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니 다들 찜질방에 있다고 했고 오디오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말. 야, 우리가 뜯어보니까 너무 낡아서 고쳐도 못 쓰겠더라.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준다니까
새로 하나 사자. 으이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랑 당신 친구들이 이걸 무슨 수로 고치냐고. 내가 에이스 센터에 들고 갈 수나 있게 뜯었으면 주름이나 제대로 다시 해놓지. 이게 뭐야. 그러게. 이상하게 뜨는 건 쉬웠는데 조립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걸 하나 사자. 그러기에 왜 손을 대? 돈이 어디 있다고 새 것 타령이야. 돈 없으면 그냥 사라.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시원찮은 걸 샀으면 벌써 고장이야. 남들은 몇십 년을 써도 끄떡 없다더만. 아, 몰라. 내 오디오 안 물어내면 다들 죽을 줄 알라고 전해. 나는 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렸다. 그날 밤 곱지 않은 내 눈을 보며 남편은 오버해서 말했다. 여보, 애들이 미안하대. 그래서 오디오 대신 대형 PDP를 사주겠다네. 어머, 정말? 왜? 왜긴 만날 신세만 진 데다 어제는 오디오까지 망쳐놨으니 그렇지. 돈 걷어서 PDP 하나 사주겠대. 어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떡해, 미안해서. 여보, 애들이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자. 대신 우리도 잘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잘해줘? 뭐 술 좋아하니까 가끔 술상이나 차려주고.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PDP는 좀 그거 비싼 거잖아. 대신 이번 월드컵은 우리 집에 와서 보는 거야. 큰 텔레비전으로 생동감 있게 봐야지. 친구들이랑 통닭에 맥주 마시면서 봐야 제맛이지.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다들 우리 집으로 모이기로 했어. 그럼 그렇지. 이 인간들의 속셈은 딴 데 있었던 것이다. 오디오를 고장 내놓고 PDP를 사준다기에 좀 이상했어. 오 필승코리아를 외치던 딴생 처음 스포츠를 통해 감동한 지난 2002년 월드컵을 나는 잊지 못한다. 2006년 월드컵은 PDP 때문에 잊지 못할 월드컵이 될 것 같아서 은근히 기대를 했다. 그러나 웬수와 웬수의 친구들은 PDP를 사오지 않았다. 그저 말뿐이었던 거다. 하긴 PDP가 어디 한두 푼인가.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내 마음도 모르고 웬수와 웬수의 친구들은 그저 좋댄다. 술이 있어 좋고 친구가 있어 좋고 축구가 있어서 좋댄다. 나도 좋다. 월드컵이 있어서가 아니라 PDP 때문이 아니라 웬수가 된 내 반쪽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2006년 월드컵은 내게 여러 면으로 실망스러운 월드컵이었고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 되었다. 아군, 적군. 내가 줌데렐라라는 책을 내고 얼마 있다가 있었던 일이다. 줌데렐라는 30, 40대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들도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에 기뻐하는 여자이고 늘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공주길 원한다는 컨셉트로 평범한 아줌마들이 자기 자리에서 공주가 될 수 있는 소탈한 이야기를 쓴 책이다. 그것이 많은 아줌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책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좋았다. KBS 뉴스에까지 나갔는데 그 기자는 다른 많은 여성 대상의 책이 여자들에게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능력을 살려라 라는 식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줌대를 나는 아줌마들에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공주가 되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아주 좋았다고 했다. 그렇게 책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 어느 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작가를 좀 초대하고 싶다며 출연 요청을 해왔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출판사에서는 책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라며 성화를 해댔고 나도 뭐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승낙을 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생방송을 하는 그날이 왔다. 나는 아침 일찍 방송국의 라디오 스튜디오로 갔다.
스태프들과 인사를 하고 프로그램 작가에게 질문지를 받아 나름대로 미리 대답을 준비했다. 드디어 내 차례. 광고가 나오는 시간을 틈타 DJ가 있는 부스로 들어가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박한 아저씨 스타일의 DJ가 넷째 줌데렐라를 슬슬 넘겨보고 있었다. 나는 일단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고 광고가 끝나자 큐사인이 들어왔다. 생방송, 내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나, 여유 있게 질문하는 DJ.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DJ가 영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다. 여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지위 양상이 뭐냐? 줌데렐라는 그런 죄가 아닌데. 남편은 가기 싫고 아이만 가고 싶다는 요즘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왜 나한테 따져요? 집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느냐?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도 있나?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왜 남자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냐? 이 사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나? 나는 책 소개를 하고 싶어서 출연한 건데 DJ는 나의 부부싸움 얘기만 하고 책에 관계되는 얘기는 안 하니 나는 슬슬 짜증이 났다. 거기다 이 DJ 양반 책도 제대로 안 보고 대충 이런 책 여권 신청 부르짖는 책이겠거니 생각을 했는지 나의 가정서만 물으면서 영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가 가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여권 신청을 부르짖는 책을 썼다고 생각한 거였는지 원. 어쨌든 짜증이 난 나는 그냥 대충 대답했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런데 웬 놈의 20분이 이렇게 기냐고. 처음에는 이상한 질문만 하는 DJ가 한심했다. 제작진이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20분이나 할애한 초대 손님이면 DJ는 최소한 책의 성격은 좀 알아보고 초대 손님을 대해야지. 대충 넘겨짚어 버리니 전혀 다른 내용의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작가가 뽑아준 대로 질문을 하든지 그 대본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이니 자연히 딴 방향으로 갈 수밖에. 너무나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DJ였다. 나는 TV에서 볼 때 그렇게 순박하고 친근감 있어 보이던 그 DJ가 너무나 책임감이 없고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실망했고 한심스러웠다.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한심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잘 썼으면 책이야 당연히 잘 팔리는 거고 글을 못 썼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작가가 상수를 휘말려 책 좀 더 팔아보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바보가 되어 있나 싶으니까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또 DJ가 성의 없이 말을 툭툭 한다고 나도 성의 없이 툭툭 해대는 내 지랄 같은 성격도 한심스러웠다. 어쨌든 그렇게 20분은 흘렀고 방송은 끝났다.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 게시판에 또 난리가 났다. DJ의 물음과 내 답변 때문이었다. 남편은 가기 싫은데 아이만 가고 싶다는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나는 대답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말의 속뜻은 정말 남편이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남편과 관계된 시댁이 싫다는 속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관계된 시댁이 무섭고 싫어서 남편을 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랬다고 어떤 남성 청취자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작가인지 뭔지 아들도 없을 거다. 딸은 또 그런 엄마한테 뭘 배우겠냐? 집에 가서 황사 마스크나 쓰고 들어앉아 있어라.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해서 올려놨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글 아래 리플을 달았다. 그건 이미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작가분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던데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아까 그 아저씨. 너도 똑같다. 여자들이 할 일 없으니 시댁이 그렇게 싫으면 고아랑 살아라. 그러니 또 리플 달았던 애청자도 흥분해서는 당신 교육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렇게 말귀가 어둡냐? 왜 여자들을 싸잡아서 당신이 이혼했지? 그 화풀이 여기다는 거지? 그 남성 청취자는 앞뒤말을 다 잘라버리고 시댁이 싫다 그 말만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집에서 남편한테 당하고 사는 여자 아니냐는 둥 게시판에 막말을 올렸고 인신공격을 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청취자가 또 막 써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게시판은 네티즌끼리 서로 막말하고 난리가 난 거다. 길을 가다 보면 개도 보고 말도 보고 소도 보고 하듯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출연자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을 갖고 엉뚱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흥분해서 싸우는지 말뜻을 잘못 알아들은 아저씨나 또 그걸 지적해 주려는 그 애청자나 나는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나중에는 민망할 정도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한심한 사람일까? 자기가 맡은 라디오 프로그램 20분 채울 초대 손님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고 준비해준 책도 대충 넘겨버리는 책임감 없는 TV에서 보는 거랑 너무 행동과 말투가 달라 보이는 DJ? 아니면 작가명 글이나 쓰고 책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인쇄나 책이면 되지. 상술에 휘말려 책 좀 더 팔아보겠다고 가서 바보짓하고 DJ가 툭툭댄다고 같이 툭툭대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별거 아닌 걸로 핏대 올리는 작가? 열심히 라디오 듣고 있다가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말한 것이 거슬리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게시판에 올리고 여자가 할 일 없으면 집구석이나 처박혀 있으라고 비난 선고를 쓰고 누가 그 글에 리플이라도 달면 모든 여자를 싸잡아 욕하는 열혈 아저씨? 과연 누가 더 한심한 사람일까? 그러게 계속 며칠을 그 일로 기분이 언짢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것이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에 이렇게 저기압이야? 별거 아니야. 아니긴 계속 죽순 얼굴인데. 자기야 사실은 나 되게 기분이 꿀꿀해. 왜? 나는 그래서 침을 튀겨가며 그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세 사람의 얘기와 그 상황들을 남편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뭐 그런 웃기는 인간들이 다 있냐? 지들은 편지 한 장 쓰라고 해도 제대로 못 쓸 거면서 작가가 피 말리며 쓴 작품을 그렇게 홀대하고 또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거야? 아니 뭐 나도 그렇게 잘한 건 없지. 당신 뭘 잘못했어?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고 당신 생각이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사생활까지들 쓰셔? 작가인 나도 책 팔아보겠다고 방송에 나가서 그런 것도 웃겼잖아. 요즘은 자기 PR 시대고 홍보전이야. 기회 있으면 나가는 거지.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뭐 방송에 나가서 말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도 커. 아니야 잘했어. 작가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지. 어떻게 남의 귀에 단말만 하고 사냐? 우리 마누라 잘했어.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잊어. 그렇게 속 끓여봤자 당신만 손해야. 그럴까? 알았어. 다 지난 일인 거 이제하지 뭐. 나는 그날 그렇게 남편의 말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 오히려 흥분한 남편 달래느라 내가 더 쩔쩔매며 내 잘못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별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 웃음도 나왔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흥분해진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뒤돌아보았다. 남편이 속상한 일을 털어놨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었나를. 예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나는 늘 쌀쌀맞게 말했던 것 같다. 당신이 뭘 잘못했겠지. 아니야, 나는 이러저러 했는데 그 사람이 오버로 이러더라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도 잘못했네.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상황에 당신 같았으면 열 안 받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똑바로. 아, 됐어. 에이씨, 진짜? 아, 그 자식 진짜 재수없어. 그 사람도 지금 당신 재수없다고 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이러지는 않았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하소연을 할 때 같이 흥분하거나 더 흥분해서 오히려 말한 사람이 중립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게 하기보다는 빈정거려서 배우자를 더 열받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그런 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다. 만약 내가 그런 적이 있다면 남편은 얼마나 약이 오르고 속상하고 외로웠을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군이 아닌 적군이 되어 상처난 곳에 소금을 솔솔 뿌려댔으니 난 이번에 한심한 사건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영원한 아군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누군가를 욕할 때는 내가 더 나서서 욕해주고 남편 속이 시원할 때까지 흥분해주리라. 부부는 서로 흉을 들춰내고 잘못한 것을 파헤쳐서 배우자가 바른 생활의 사람이 되게 노력해주는 역할보다는 비록 내 반쪽이 어디 가서 못난 짓을 하고 왔더라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바른 가르침이나 깨우침은 그 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 순서에 따라 내 반쪽이 나를 영원한 아군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영원한 적군 수준을 넘어 이왼수가 될 수도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흔히 농담처럼 말한다. 결혼 생활은 도 닦는 거라고. 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사소한 데서 깨우치고 함께 부부도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도 우리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잘 커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엄마 마음대로 되는가.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들은 공부보다는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하고 유효한 카드에 빠져있고 어떻게든 컴퓨터 게임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본다.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매번 한 번에 통과하는 일 없이 재시험에 걸리기 일쑤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점수를 받아놓고는 씩 웃으며 다음에 더 잘할게요. 히히 하며 웃는 능청꾸러기다. 나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낼 수가 없다. 그냥 웃음만 나오고 그저 그 녀석의 웃음이 좋고 늘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좋다. 태권도복 입고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멋져서 황홀하고 밤에 샤워하고 나서 속옷도 안 입고 로션 발라달라며 알몸으로 덤비는 것도 사랑스럽고 내가 부르면 씩씩하고 시원스럽게 예 하고 대답하는 것도 그렇게 듬직하고 흐뭇할 수가 없다. 난 그저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웃음이 난다. 그런데 남편은 아닌가 보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다른 집 애들 하는 거 보고 우리 애들 보면 우리 애들은 거의 방목 수준이다. 애들한테 신경 좀 써. 나 클 때 우리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컸다. 진짜야. 그래도 다 나중에 내목하면서 살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다른 집은 엄마들이 더 난리라는데 우리 집은. 으이구, 공부는 떼놓치면 큰일 나. 당신은 애들 미래가 걱정도 안 되냐? 그러더니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지난 겨울방학에는 발을 걷어붙였다.
남편은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을 먹고 나면 애들 방으로 들어가 12시간 넘도록 애들 공부를 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아들이 꾸벅꾸벅 졸았나 보다. 그러니 남편이 공부도 안 하고 존다고 소리를 쳤고 지치고 놀란 아들과 딸이 훌쩍훌쩍 우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애들 방으로 뛰어들어가 책상 위를 다 쓸어버리면서 애들에게 그만 자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한테는 울며 악다구니를 썼다. 공부가 다야? 지금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이제 애들 2학년 4학년이야. 왜 애를 잡어? 내 새끼야 내 새끼.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잡지 마. 그래 당신 새끼만 되고 내 새끼는 아니냐? 뭐가 애를 제대로 키우는 건지 알고나 좀 말해라. 지금 당장 좋자고 미래를 포기하냐? 공부 잘해야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 선택의 폭은 넓잖아. 공부는 애들을 잡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야. 그래, 잘났어. 난 이렇게 애 잡아가며 그런 준비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12시 넘도록 내 새끼 잡지 마. 잡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애들 때문에 그날 밤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설날, 두 아이가 큰 댁에 가서 세배를 하고 제법 두툼한 세뱃돈을 받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세뱃돈이 생기거나 손님이 오셔서 돈을 주시면 우리 엄마가 엄마한테 맡기라며 뺏어갔던 일이 너무나 싫었는데 지금은 내가 우리 엄마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 네가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 안 쓰고 잘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게. 늘 그런 식으로 애들의 돈을 내가 받는다는 명목하에 갈취해서 쓰곤 했다. 그런데 지난 설에는 그게 먹히지 않는 것이었다. 2학년짜리 딸은 세뱃돈을 고스란히 주는데 4학년짜리 아들은 자기 돈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엄마, 이거 제가 세뱃돈으로 받은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좀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네가 쓸 일이 뭐 있어. 어디다 쓸 건데? 엄마한테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할게. 그건 비밀, 깜짝 이벤트거든요. 대신 쓰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너 진짜?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너 나중에 들어봐서 엉뚱한 데 돈 썼으면 그땐 알아서 해. 네. 다음날 학원에 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와 같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시아버님과 함께 들어왔다. 시아버님 말씀이 아들이 전화를 했더란다. 만날 할아버지가 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할아버지 돈 그동안 많이 썼으니 오늘은 제가 한 턱 낼게요. 나오세요. 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63빌딩에 가서 비빔밥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비도 내고 이발비도 내고 완전 풀서비스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는 절대 돈을 못 쓰게 하고 자기 돈으로 다 쓰더란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아들의 세뱃돈 이벤트.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른의 시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셨다. 효손 났다. 저런 게 어디서 남았냐. 내가 쟤 때문에 산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고 내 생전에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자 아들은 쓰고 남은 돈 42,000원가량을 나에게 주며 말했다. 엄마, 저 오늘 진짜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남편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아들이 대견해서 꼭 끌어안았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어떤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인지 모른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면에서 뒤처질지,
어떤 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아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엄마 생각이 아닌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진짜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할아버지에게 한턱 낼 테니 나오시라고 전하는 아들이 정말로 좋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고 아이가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런 것이 사는 재미이고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친정엄마 2006년 2월 20일 수요일 계절은 어김없이 온다. 2월의 끝. 아무리 TV에서 내일은 춥겠습니다라고 기상예보관이 말해도 겨울 끝자락의 추위는 땅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봄 기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볼에 스치는 바람이 다른 걸 뭐. 입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겨울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김장김치. 식탁 위에 다른 반찬 다 제쳐두고 김장김치 한 포기 썰어놓고 쭉쭉 찢어서 흰쌀밥에 걸쳐 먹는 맛이 꿀맛이었고 한밤중에도 보리차 끓여서 찬밥 말아서 김치하고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잘 익은 김장김치를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과 먹는 맛도 일품이요. 돼지고기나 꽁치를 넣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 맛 또한 죽여줬다. 라면에 얹어 먹는 김치 맛은 또 어떤가. 그렇게 맛있게 먹던 김장김치였건만 2월 말쯤 되고 보니 뭔가 신선한 것이 먹고 싶었다. 김장김치는 이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서 찌개 끓일 때만 꺼냈고 예쁘게 썰어놔도 가족들이 손을 난댄다. 입맛도 계절대로 가나보다. 오늘 아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아가 자냐? 아니, 일어났어. 왜? 김치 좀 담아보낼까 하고. 이게 웬 떡이지? 그렇잖아도 김장김치 냄새나서 싫던 참인데. 하지만 김치 담그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것도 날씨가 쌀쌀한데 노인네 혼자서. 더구나 허리도 아픈 엄마가. 그뿐인가. 다른 데 일도 다니시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힘들게 무슨 김치 많아 나도. 묵은지는 이제 지져나 먹고 새김치 좀 담아보낼까? 엄마 힘들잖아. 아니요 나 오늘 오고 내일 쉬어야. 그래서 너 김치나 좀 담아보낼까 온다. 그럼 쉬어. 김장김치 아직 먹을만해. 입 짧은 니가 아나 묵은지 밥 먹었다. 내가 너 키웠어야. 이맘때 되면 너 묵은지 안 먹어야. 내가 생김치 좀 담아서 보낼게. 김치가 맛있어야 내 새끼 배 안 굶고 밥 한 숟갈이라도 먹지.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내 나이 40이야. 이제 입 안 짧아. 그리고 이제 혼자 몸 아니고 남편이랑 애들 때문에 이거저거 해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송서방도 놀고 있고 너 일하러 살리 말이야. 몇 끼니마다 반찬해서 먹이느라 힘들자. 근게 내가 김치랑 밑반찬 좀 있어 보내주려고. 그러면 너는 밥하고 국만 끓이면 되잖냐. 아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몸도 편치 않으면서 아이 몰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일이나 걱정해. 만날 허리 아프다면서 김치는 무슨 김치. 근게 쬐기만 담아보내려고. 아우 됐다고 하지 말라고. 마켓 가서 사다 먹으면 되니까 담가 보내지 마. 새벽에 장에 가서 배추 사다가 간이 났는데. 못 살아 내가. 그러면서 뭐 하려고 나한테는 전화했어? 택배 받으려면 사람이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데 너 내일 집에서 기다릴 수 있겠냐고. 엄마 나한테 죄 졌어? 왜 내 눈치만 보고 할 말도 다 못해. 바쁜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어떻게 시간이 나겠냐? 알았어. 뭐 달리 먹고 싶은 것은 없고 뭐 좀 더 있어 보낼까?
없으니까 됐어. 김치만 보내. 아가, 밥 잘 챙겨 먹어. 나는 너 건강한 것밖에는 안 바란게. 너 아무리 글 잘 쓰고 출세해도 나는 다 필요 없다. 너 건강한 거, 그것이 제일인 사람이여. 아, 몰라. 그러면 아침 일찍 잠이나 깨우지 마. 그려. 어서 더 자라. 어저녁도 밤샜냐? 밤새면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단다. 아가, 글도 낮에 쓰고 일도 낮에 일하. 밤에는 자유하는 거요. 알았어. 내 걱정 말고 엄마는 잘하고 계셔. 그려. 그러면 인자 들어가라. 엄마, 왜야? 돈 있어? 있어. 걱정하지 마. 배춧값이라도 보내줄게. 있어. 내가 뭐 너한테 돈 벌라고 해주간디? 들어가. 엄마, 왜 자꾸 그려? 고마워. 그리고 이제 내 걱정 그만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 새끼인데. 모르겠다. 죽으면이나 새끼 걱정 안 할런가? 2006년 2월 23일 목요일. 손을 씻으며 욕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대체 어디에 그렇게 복이 들어있는 걸까? 어디에 복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눈물이 그득한 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 자식이 엄마 말 안 들어서 속상해하고 눈물 짓는 엄마들 얘기는 종종 들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엄마 말 안 듣는 자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식 말 안 듣는 엄마도 있다. 그것도 죽어라고 안 듣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왜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을 빼는 걸까? 어쩌라고. 나중에 엄마 죽고 나면 나는 어쩌라고. 엄마 그리워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엄마 없어서 아쉬워서 어쩌라고. 딩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어머, 무슨 상자가 그렇게 커요? 무겁기도 엄청 무겁네요. 김치라서 그럴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김치를 담가 보내겠다더니 엄마는 참 잽싸기도 하네. 어제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진짜 오늘 오전에 택배가 왔다. 가위를 가져다가 박스를 뜯어보니 배추김치, 열무김치, 생채, 물회장아찌 무침, 연근조림, 말린 새우조림, 오징어째 볶음, 조개전 무침, 땅콩, 서리태, 그리고 보약 등. 가짓수는 그렇다 치고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대체 하루 동안 언제 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보내신 거야? 이거저거 뜯어서 맛을 보고 통에 옮겨 담으면서 눈물이 났다. 세상에 이런 일을 엄마 아니면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짜증 부리며 보내지 말라는 딸에게 애원하듯 김치만 몇 포기 담아서 보내겠다고 하고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연근조림,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잘 먹었던 조개젓, 밥맛 없을 때 물 말아서 하나씩 곁들여 먹으니 좋더라고 엄마 앞에서 말한 적 있는 물에 장았지. 콩밥 좋아하는 딸, 밥할 때 같이 넣어 콩밥해서 먹으라고 보낸 서리태, 글 쓸 때 옆에 놓고 먹으라고 보낸 토종 땅콩까지.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입맛, 이맘때면 뭘 잘 먹고 뭘 먹고 싶어 할 거라는 것까지. 그런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 나는 엄마에게 해주는 게 없는데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날 위해줄까. 반찬들을 통에 담아 정리를 하면서 자꾸자꾸 눈물이 났다. 속상해서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넘쳤다. 그러면서 또 쓸데없이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엄마에게 잘해주지 못한 시간들이 후회가 될 것이 뻔해서 자꾸 눈물이 났다. 만날 잘해야지는 생각뿐이고 마음뿐이다.
막상 엄마와 통화하면 애교와 곰살궂은 말보다는 짜증만 내고 툴툴거리기만 한다.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고 그저 잘난 척 바쁜 척만 하는 이런 딸이 뭐가 그리 곱고 예쁘다고 엄마는 그러는 걸까. 아이들이 시골에서 보내온 반찬들을 보며 말했다. 와, 맛있는 거 많다. 외할머니 최고야. 나는 그런 딸을 보며 또 한 번 울컥했다. 엄마 딸, 미안해. 엄마는 외할머니처럼 너한테 이렇게 해줄 자신이 없어. 괜찮아. 대신 엄마는 작가잖아. 나의 자랑스러운 엄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글 쓰는 작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그 갑옷을 핑계로 딸 노릇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속세히 허울 좋은 갑옷이 못나고 무능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엄마가 이렇게 더 열심히 반찬을 해보낼 때마다 남편과 나는 마음이 아프다. 왜 더 이렇게 열심인지 알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시골에서 반찬이 올라와 식탁을 차린 날 저녁은 서로 말이 없고 잔 한숨을 많이 쉰다. 나도 남편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장모의 속 깊은 정을 알고 이 반찬들을 만들면서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딸과 사이 걱정이 눈물을 찍어냈을 엄마. 자식 일이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잘난 딸, 잘난 사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시는 엄마. 우리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나 짐작하기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날은 남편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 마음 같아서는 이런 일들이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해줬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나도 잔소리하지 않겠다. 남편의 그런 마음도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남편은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아프게 울면서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합격으로 보답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당당히 일어서서 제 몫을 다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의 보살핌과 노고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친다. 화이팅이라고.